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올해 들어와서 은행들이 이제니까는 은행들이 사고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은행들이요. 예?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올해 들어와서 뭐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단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장 1년 넘는 것들은 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행에다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요. 자, 이걸 봐보세요. 은행은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러잖아요. 은행을 이해하는 건 간단하다. 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하고 부채를 정리한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일반 다른 사업과 달리 남의 돈을 가지고 돈놀이 하는 애들이다. 예? 하는 애들. 남의 돈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고객의 예금이다 이거예요. 고객의 예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차입. 신한은행이 은행채라든가 이런 걸 발행을 해가지고, 예? 혹은 CD를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죠. 차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은 은행이 손실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메꾸기 위한 것이고, 은행의 자본금은 돈놀이 하는 수단이 아니죠. 은행이 돈놀이 하는 수단은 남의 돈입니다. 고객의 예금이거나 남한테 빌린 돈이거나 이게 남의 돈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은행은 돈놀이를 하는데 가장 전통적으로 돈놀이 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출이죠. 고객이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하면은 지급을 해야 되니까는 그걸 위해서 최소한의 현금만 남겨두고 대출을 하죠. 대출을 하고 여력이 있을 때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수익증권에다가 투자를 하죠. 수익증권에다가요. 이번에 은행들은 금융위기 때와 달리 수익증권도 안전한 자산, 소위 말해서 미국채라든가 미국 정부가 보증한 그러니까 기관들이 발행한 MBS, 주택담보증권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보다는 굉장히 되니까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자산, 은행들의 자산 구조가 건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의 영업 방식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나서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3월 이제 중순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잖아요. 3월 8일날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실적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아니 실적이라기보다도 예금 인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그러면서 파산하잖아요. 어떻게 파산한 거냐면요. 고객 예금이 인출됩니다. 먼저요. 고객 예금이 인출되져요. 왜? 이건 얘기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라는 쪽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상으로 주로 돈놀이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투자금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운영자금으로 예치하고 있던 거를 돈 빼가지고 쓰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많은 돈이 이제 그러니까 인출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메꿔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대출은 만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증권 중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증권들을 매각을 한 거예요. 매각을 해서 이 돈을 이제 그러니까 메꾼 거죠. 매각을 하다 보니까 매각을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 국채나 MBS의 이 가치들이 시장 가치들이 많이 폭락해 있는 거예요. 많이 폭락했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했죠.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자본금으로 상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축소됐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다 보니까는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죠. 신용도가 하락하니까는 고객들이 더 예금을 인출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 고리가 생기면서 파산해버린 겁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고객 예금 인출에서 출발했는데 수익증권을 매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대응하다가 파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실리콘밸리 은행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 우회가 뭐냐면은 이 예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줄었는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줄어드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예금액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액이 줄어든 것을 그러니까는 161억 달러가 인출되다 보니까는 이것을 그러니까 증권으로 이제 매각해가지고 이제 하려다가 18억 달러의 손실이 그러니까 이제 실현된 거예요. 장부상으로만 있던 손실이. 예? 장부상으로 있던 손실이요. 18억 달러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161억 달러가 인출되고 146억 달러를 차입을 했으니까 충분치가 않잖아요. 얼마 정도 차이니까 한 15억 달러 정도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을 매각을 한 거야. 매각을 했는데
국채라든가 MBS가 많이 가치가 하락했다 보니까는 손실이 발생한 거죠.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자본으로 이제 상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터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래가지고 요새 이게 다시 이 기사가 다시 올라왔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 기사가 뭔가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USA의 이제 이 여성 기자가 3월 19일 날 올린 기사인데 5월 4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죠. 엊그제 다시 또 올렸어요, 이 기사를.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요? 조금 약간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이게 뭐냐, 제목이 약 190개 은행들이 붕괴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은. 예? 이런 기사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때 그때 나왔던 기사예요, 원래가요. 그리고 이 기사의 근거가 뭐냐면은 MBER의 그 페이퍼인데 여기에 이제 네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발표한 글에 뭐냐면은 부제목을 봐보세요. 이 원래 제목은 통화 긴축과 미국 은행의 그러니까 취약성, 2023년의 취약성, 이렇게 제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부제목이 뭐냐면은 마크 투 마켓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계장부를 쓸 때요. 회계장부를 쓸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만약에 우리 자산에다가 기록한다고 할 때요.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가격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것이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있을 게 아닙니까? 시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거래되는 가격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근데 마크 투 마켓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가격을 딱 보니까 손실이 생겼다 이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채라든가 MBS 같은 게 그 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으로 손실과 그 다음에 uninsured deposit loans, 그러니까 보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되게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에 의해 가지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액수가 미국은 25만 달러까지잖아요. 한 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근데 보증되지 않은 예금자들이 소위 말해서 예금을 인출을 하는 인출 사태가 이게 벌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 했었잖아요. 이 기사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올린 거를 또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이걸 또 제보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예요. 실리콘밸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2%가 아닌 4%로 기준을 바꾼. 인플레이션율이요? 이거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11월 달 이후에, 11월 달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렇죠. 단기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앉아있는 거예요. 단기금리는 계속 올라갔는데, 장기금리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리의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5월달 금리 올리기 전에도 연준의 영래포 하루짜리 금리가 4.8이었었고 5월달에 올려가지고 5.05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단기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 돈놀이 하면서 투자하는 데가 머니마켓, RP라든가 CP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채 같은 데다 운용하는 그 머니마켓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이제 그러니까 단기로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 정책 수익률이 5% 전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의 예금 금리는 저축성 예금 금리는 그것보다 낮은 거야. 지금 상황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장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회사채 금리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아까요.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니까는 회사채하고 은행의 대출 금리는 서로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야. 은행은 그러니까요. 예? 회사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대출 금리를요.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 금리도 많이 못 올리는 거야. 자기도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은행의 예금 금리가 소위 정기 예금이라든가 1년 이상짜리 이런 금리들이 단기보다도 더 낮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은 예금을 인출하죠. 인출을 해가지고 단기에다가 운영할 게 아닙니까? 단기에다가요. 그렇죠? 이 사태가 터진 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그래서 JP 모간이 인수를 했죠. 5월 1일 날. 연휴 때 그러니까는 인수를 해가지고 잠재웠잖아요. 왜 인수했냐면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소위 말해서 20위권 안에 드는 은행이에요. 미국은 연준이
상위 25개 은행을 대형은행이라고 시스템적으로 그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은행으로 규정을 하는데 20위권 안에 드는 은행입니다. 자산 규모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산시킬 수가 없는 거야. 파산시킬 수 없다 보니까는 JP모건한테 좀 니네가 좀 인수 좀 해라 해가지고 인수시켰던 거 아닙니까? 5월 1일 날이요. 여기도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고객의 예금이 인출이 돼요. 왜 인출되느냐? 예금 이자가 소위 말해서 단기로 운용하는, 그러니까 단기 수익성 그 금융상품에다가 운용해서 생기는 수익보다 낮으니까는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죠. 인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출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랬었어요? 왼쪽에 있는 수익증권을 매각을 했던 거야. 근데 그거를 퍼스트 리퍼블릭은 그 결과를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산한 거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못 파는 거야. 팔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른쪽 부분에 예금액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메꿀 수 있는 건 차입액을 더 이제 그러니까 차입액으로 메꿔야죠. 차입액으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 차입액을 막 늘렸습니다. 최대한. 늘렸는데 예금 인출액을 다 못 막았어요. 예금 인출액을 못 막은 거야. 자, 그걸 재무제표까지 볼게요. 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올해 1분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12월 말에 비해 가지고요. 소위 JP모건 섞어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그러니까 빌려준 300억 달러까지 포함하게 되면요. 1,020억 달러가 인출된 거야. 3개월 사이에 1,020억 달러가요. 그런데 차입의 액은 빨간 박스로 해놨죠. 단기 차입액과 장기 차입액을 합하게 되면 914억 달러뿐이 안 됩니다. 914억 달러.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한 100억 달러 정도가 메꿔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파산한 거예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파산한 거야. 차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출액을 다 못 막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하고 둘 다 그러니까 예금 인출에서 시작은 됐지만은 파산한 원인은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자, 그래가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우리 노동절 많은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들한테는 연휴였었던 5월 1일 날 이제 그 월요일이었잖아요. 월요일이고 일요일 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진압을 합니다. JP모건이 인수를 하고 제이미 다이먼이 그러고 나서 위기의 한 부분 끝났다. 예? 이렇게 이제 막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다이먼이 얘기하면 다들 바다 속 앉아 있고 그러니까는 미국도 그렇고요. 예? 하다니까 우리나라 KBS 뉴스에서도 다이먼이 은행이 거의 끝났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었어요. 5월 2일 날 우리하고 시차가 좀 있으니까요. 시차가 있으니까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어떻게 되냐? 새로운 은행 문제가 터지죠. 은행주가 폭락하는 사태가 되죠. 5월 3일 날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은행들,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은행주들이 폭락을 한 사태가 터졌어요. 예? 그 대표적인 은행이 팩웨스트라는 게 그 퍼시픽 웨스트의 준말로 해가지고 퍼시픽을 줄여가지고 팩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서쪽이니까는 이쪽 그 캘리포니아주 쪽이 있는 거죠. 반코프는 이제 그러니까는 뱅크 코퍼레이션 은행 기업이란 얘기죠. 이 팩웨스트 뱅코프의 주가가 하루 사이에 58%가 폭락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지역은행 주가가 폭락한 거 봐보세요. 예? 아니 42%가 폭락했구나. 이게 쫙 폭락한 거야. 예? 폭락을 한 거예요. 다이먼이 그러니까 은행이 끝났다는데 그걸 뭔 소리야 하고선 은행주가 폭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게시판에다가 다이먼이 왜 헛소리를 했을까? 이거 은행들의 문제를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제가 이제 이 글을 올렸던 이유가 바로 그에 있습니다. 5월 4일 날 추가로 또 50% 이상 또 하락해요. 6달러 돼 있던 게 3달러까지 그러니까 또 떨어지니까요. 떨어졌죠. 추가로 또 하락하죠. 6불 42에 있던 것이 3불 17까지 떨어졌으니까요. 50% 이상, 한 51%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은행들, 지역 은행들 문제가 너무 과장됐다. 이런 이제 JP모건에서 분석 보고서라든가 그다음에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은행주들이 반등을 하는데 여전히 뭐냐면은 목요일 날 주가를 회복을 못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6불 14 했었는데 44 올라갔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한 5불 76으로 6달러를 회복을 못 합니다. 예?
팩웨스트 방코프가 회복을 못해요. 그럼 팩웨스트는 어떤 문제로 생겼느냐 보게 되면요, 팩웨스트는 바로 이 문제로 생긴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그 차입을 해서 예금이 인출됐을 때 그러니까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대응했던 방식이 뭐랬었어요? 차입으로 대응했잖아요. 왜? 수익증권은 팔아봤자 손실이 생기니까는, 예? 손실이 생기고 그 자본금을 상각하고 추가 인출로 이어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차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입 비용이 연준이 말이에요. 지금 5.05%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 빌리는데 5.05%를 지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그러니까 돈 빌려줄 때는 그 이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이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입 비용이 굉장히 증가한 거예요. 차입 비용이. 자, 그럼 이거 봐보세요. 3개월물 짧을수록 맨 위에 주황색이 3개월물이고 회색이 그러니까 1년물이고 노란색이 그러니까 2년물이에요. 이거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보게 되면 특히 3월달에 보게 되면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단기일수록 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잖아요. 단기일수록. 예? 원래가 장기가 수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금리도 마찬가지죠. 3개월짜리 CP가 미국의 1년물 국채 수익률보다도, 예? 국채 수익률보다도 높게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1년물보다. 그럼 팩웨스트 방코프가 주가 폭락한 건 어떤 메커니즘이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객의 예금이 인출된 거예요. 왜 인출됐다고요? 예금하는 것보다도, 예금이자보다, 단기 수익 자산에다가 MMF라든가 CD에다가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수지 맞다 보니까 고객들은 예금을 인출하죠. 예금을 인출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은행에 대한 불안도 커졌는데 인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차입으로 하는 거야. 근데 차입으로 한 것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차입을 했는데 왜 파산했다 했었어요? 인출액만큼을 다 차입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메꾸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팩웨스트 방코프는 이 예금 인출을 다 메꿀 만큼 차입을 한 거예요. 차입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입을 잔뜩 하다 보니까는 차입에 대한 비용이 그게 이제 크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은행이 수익을 그러니까 못 내게 되는 거예요. 자, 팩웨스트의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위에 있는 부분이 예금액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이 차입액이에요. 3개월 사이에 예금이, 얘네는 조금 지역의 소규모 은행이다 보니까 퍼스트 리퍼블릭보다도 규모액이, 인출액이 좀 작습니다. 한 58억 달러가 빠져나간 거예요. 예금액이. 58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차입을 얼마 했냐면 그 거의 2배에 해당되지는 101억 달러 차입했으니까 메꾼 거잖아요. 메꾼 거야, 일단은요. 메꿨는데,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팩웨스트에 그러니까 이자 소득하고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은 4,477만 달러가 증가했는데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이 4,900만 달러가 넘는 거야. 4,900만 달러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로 벌어들인 돈보다 이자로 그러니까 지불하는 비용이 500만 달러 가깝게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봤으니까는 자본금을 상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자본금이 12억 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축소가 된 거야. 축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맨 밑에 보게 되면 리턴 온 어세트,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수익률이라 그러죠. 우리말로는요. 리턴 온 에쿼티, 자본 수익률이라 그러죠. 이게 다 마이너스 실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니까 돈을 못 버네? 예? 돈을 못 벌고 앉아있네. 손실을 보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망할 정도로 지금 돈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차입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을 못 번다고 하니까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주식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 폭락한 거야. 그래서 파산을 안 한 거야. 예? 퍼스트 리퍼블릭처럼 파산을 안 한 이유는 차입을 그러니까 이게 인출액의 규모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는 차입액으로 그러니까 이걸 메꾼 거예요. 메꿨는데 차입으로 메꾸다 보니까 차입 비용에 그러니까 깔린 거죠. 비용이 깔린 거야.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은행들,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팩웨스트 은행을 통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은행의 그 대차대조표가 이제 머리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십니까요? 남의 돈을 빌렸는데 예금액하고 차입액으로 구성하는데 예금이 빠져나가. 그랬을 때니까는 실리콘밸리 은행은 유가증권을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했다가 손실이 이제 실현되면서, 예? 망한 거라면은, 퍼스트 리퍼블릭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 교훈을 얻다 보니까는 유가증권을 안 팔고 차입으로 대응을 했는데, 차입을 다 그러니까 이 차입이 충분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많이 빠져나간 거죠. 예? 이게 좀 대형은행이다 보니까 예?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파산한 거예요. 퍼스트 리퍼블릭은요. 팩웨스트는 지역의 소규모 은행이에요. 소규모 은행인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예금액이 빠져나갔어. 빠져나간 규모가 그러니까 크지 않죠. 대형은행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차입으로 해서 메꿨어. 예? 메꿨단 말이에요. 한 거의 2배 정도로 차입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 차입에 따른 비용 부담에 깔려버린 거죠. 그래서 손실을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틀리죠, 경우가요. 약간씩 경우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의 지금 은행 위기는 결국 미국의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요.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그리고 문제가 왜 생겼는가? 예금 인출인 거예요. 예금이 인출돼가지고. 예금 인출은 왜 생겼다고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예? 작년 11월 7일 이후부터, 11월 7일부터 뭐라 했었습니까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는 계속 올렸는데, 그래서 단기 금리는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데, 1년 미만짜리든 다 따라 올라갔는데, 1년 넘는 것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 생기면서, 은행에 그러니까는 이 구조에, 재무 구조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문제는 뭐, 어디서 생길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은행의 이 문제는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를 쫙 내리기 전까지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다음 타자는 상업용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요. 상업용 부동산은 뭡니까? 대출을 해준 거잖아요. 예?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들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대출액을요. 대출을 해주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의 대차대조표 왼쪽 부분인 겁니다. 은행은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의 예금이라든가 차입을 해가지고 대출에다가 되게 운용을 한다 했잖아요. 대출에 부실화가 생긴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돈을 잘 못 갚으면서, 예? 대출받았던 돈을 잘 못 갚으면서. 근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3월 달에만 해도 한 8억 한 5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공실률이 그러니까 한 12.9%가로 지금, 2000년 이후에 금융위기 때 최고점을 넘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왼쪽 그림이 그겁니다.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공실률, 상가 건물들의 공실률이 13%에 육박하고 있다. 근데 이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요. 현재는 공실 상태가 아닌데, 앞으로 그러니까는 이 사무실을, 상가를 계속 그러니까는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이것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6.4%라는 거 아닙니까? 16.4%. 예? 그러니까 이것도 금융위기 이전을 넘어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경기가 후퇴하면서 그러니까는 상업용 부동산이, 그 다음에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다음 타자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의 연준의 그 자료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4월 26일이 마지막 이제 데이터던데, 4월 26일이요. 이 상업용 부동산들에서 특히 소규모 지역은행들, 소형은행들하고 대형은행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대형은행들은 사업을 그러니까 굉장히 다각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원이 여러 종류인 거죠. 여러 종류인 건데 소규모 은행들은 그냥 전통적인, 그러니까 고전적인 그러니까 은행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되게 대출로 주로 사업을 했잖아요. 전통적으로요. 근데 대출은 되게 보게 되면 담보대출하고 그다음에 신용대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크게요. 근데 은행들은 담보대출도 선호하잖아요. 예? 안전하니까 이 대출금을 해소하는데 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하는데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했던 거예요. 소규모 은행들 같은 경우는 한 2조 달러 정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규모 은행, 25대 대규모 은행들은 1조 달러도 안 돼. 그러니까 소규모 은행들이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지금 몰빵을 하고 앉아있는 게 드러난 거예요. 소규모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모기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한 것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한 67% 차이, 3분의 2를 여기다가 몰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은 가뜩이나 지금 뭐냐면 이 차입금 부담이 증가해서 죽겠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에 이 몰빵을 하고 있는 구조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몰빵을 하고 있는 구조가. 이게 주황색이 대규모 은행이고 파란색이 소규모 은행이거든, 지역이요. 근데 보게 되면 모기지,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이 모기지에 대한 비중이 전체 대출 중에서 거의 그러니까는 3배 이상이 되잖아요. 대형은행은 13%가 안 되는데 얘네들은 소규모 은행들은 44%가 되니까는, 그렇죠? 그만큼 뭐냐면 사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은행들은요. 그리고 모기지 중에서도 상업용 모기지가 한 67% 차지하고 있고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전체 대출에서도 그러니까는 전체 대출에서도 모기지가 한 65% 차지하고 있고, 예? 이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체 자산에서도 한 67%를 대출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굉장히 사업 구조가 단순하다는 얘기인 거죠. 단순하면서 더군다나 뭐냐면은 이 부동산 담보대출에다 하고 있고, 부동산 담보대출 중에서도 특히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에 주로 몰빵을 하고 앉아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의 대체대조표를 보게 되면 대출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출 부분에서 오른쪽에 예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인출되고 앉아 있는데 왼쪽에 그러니까는 그 대출의 부실화가 이제 그러니까는 또 이제 속속일 거라 이거죠. 대출이 부실화가 되게 되면 자본을 상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 모기지 금리를 보게 되면 30년물 고정 모기지 금리를 보게 되면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좀 떨어졌어요. 한때는 그러니까 이걸 돌파했다가 작년에 한 10월 달까지 돌파했다가 이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한 거예요. 상업용 모기지 금리가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변동폭으로는 3% 미만에 있었는데 작년 연준이 금리 올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 미만이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한 6% 안팎으로 있으니까요. 네? 6% 안팎으로 이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2배 이상 상승하니까는 부담은 증가하죠. 네? 거기다 수요는 그러니까는 감소하고. 자, 이 상업용 부동산이 은행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보게 되면요. 자, 고객예금은 인출되고 있어. 그럼 그거를 차입으로 땜빵을 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엔 왼쪽에서 대출이 부실화가 될 수 있어.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가 돼. 그럼 손실이 생기는 거잖아요. 손실이 생기게 되면 자본금을 상각해야 되잖아. 자본금 상각하게 되면 고객예금이 또 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은행들한테 은행위기들 팩웨스트뿐만 아니라 지역은행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이렇게 지금 일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은행의 대체대조표를 보게 되면은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느냐? 왜 생겼다 그랬죠? 이게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쫙 올리면서 단기 금리는 1년 미만짜리는 쫙 같이 올라갔어요. 1년 미만짜리들은. 근데 1년 이상짜리들은 꺾였어. 작년 11월달 이후부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채권 파동에서 국제 파동에서 은행 위기로 이게 이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